세 번째 기조 강연은 지식 서비스 산업 현황 및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키스텝의 진영현 센터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진영현입니다. 제가 오늘 프로그램을 살펴보니까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기업에서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예, 근데 저 이 기관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산업계에 있지 않고요. 지식 서비스 관련된 정책이나 아니면 이제 특히 그 R&D 정책에 대해서 일을 하는 그런 기관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숲을 볼 때 그 숲 안에 들어가서 이제 뭐 나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에듀테크에 대해서 아주 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또 가끔씩은 숲 밖으로 좀 나와서 전체 모양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좀 보고 그리고 뭐 옆에 숲이랑 좀 비교도 해보고 그 숲 주위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차원에서 제 오늘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에듀테크를 좀 넘어서 이제 그 서비스, 지식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산업 전체에 대해서 좀 현황 같은 거를 좀 조망을 해보고 서비스 산업이 고려를 했으면 하는 최근의 환경 변화들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들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을 이제 한마디로 뭐 몇 가지 그 문장으로만 딱 요약을 하면은 생각보다는 비중이 아주 크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중이 크다. 하지만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라는 걸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용 기준으로 7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그런데 부가가치로 보면은 뭐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그렇게 잘하고 있지 않고요. 특히 이제 생산성을 좀 살펴보면 생산성이 여기서는 이제 종사자 수 대비 부가가치 창출인데요.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제조업의 절반 정도, 그리고 미국 서비스업의 또 절반 정도고요. 심지어 우리가 또 일본한테 지는 거 싫어하는데 일본 서비스업보다도 오히려 생산성이 조금 더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직도 좀 발전시킬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컨퍼런스 이름의 지식 서비스가 이제 주제인데요. 지식 서비스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용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산업들이 지식 서비스다라고 정의도 돼 있지만 사실 이렇게 바로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또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시는 그 산업부 김동정 PD님 슬라이드를 하나 가져왔는데 뭐 개별 사례를 말씀드리기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전문 영역에서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나 제조업에 전문적인 지식이 들어가서 그 서비스들을 좀 더 고도화시키는 것 아니면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니면 기술들이 들어가서 그런 그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지식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신문 지상이나 아니면 정책 자료들 보면은 유망 서비스라는 말도 많이 들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작년 말에 그 홍남기 부총리께서 지식 서비스 R&D에 7조 원을 투자하겠다 향후 5년 동안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 보시면은 뭐 4대 유망 서비스뿐만 아니라 비대면 학습, 그다음에 생활 밀착형 서비스 R&D도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처럼 정부가 이제 좀 집중적으로 키우려는 죄송합니다. 그런 그 영역이 이제 서비스 유망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흔히 불리게 되고요. 저기 오른쪽 옆에 있는 제가 적어놓은 것들이 지금 현재 서비스 R&D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서비스 R&D 사업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분류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의료, 관광, 컨텐츠, 교육, 물류,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뭐 공공 서비스들을 포함하는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산업이나 아니면 이제 또 특히 지식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정의에서 범위에서 딱 맞게 만들어져 있는 통계 자료가 아직은 아쉽게도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잘 없어서 이제 OECD 자료를 가지고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OECD에서 그 산업 구조를 이렇게 보여주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조업, 서비스업이 있고 그 서비스업 중에서도
조금 더 전문화돼 있는 영역, 뭐 프로페셔널, 사이언티픽 앤 테크니컬 액티비티스라고 해서 이제 이런 영역들이 있어서 요거를 지식 서비스로 좀 치환을 해서 분석을 해 보면 일단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전체 그리고 지식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생산액이나 부가가치는 나쁘지 않은 성장률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자체는 보시면 여기 5% 아니면 4%대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지식 서비스는 요거보다 조금 더 잘하고 있습니다. 6.84%의 생산액 증가, 그다음에 부가가치도 6%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그 증가율이 한 3, 4%대인 거에 비하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뭐 미국이나 영국, 독일과 비교해봐도 성장률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비스 산업이 주요한 그런 그 OECD 뭐 평균보다는 아직 낮은 수치고요. 근데 그럼에도 지식 서비스는 또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그 아래쪽 하단 그림을 보시면 이탈리아나 아니면 일본이 지식 서비스 분야에서는 뭐 그 비중이 부가가치 비중이 높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는 프랑스나 독일, 뭐 영국, 미국과 같이 좀 약간 상위 쪽에 붙어 있는 거라서 지금 현재 지식 서비스 산업만 가지고 보면 서비스 산업에 대비해서 볼 때도 나쁘지 않은 그런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점입니다. 결국 지식 서비스 산업들이 경쟁력을 확충을 해 나가고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R&D 투자가 필요할 텐데요. 지금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이 R&D 투자하고 있는 거 대비 지식 서비스 분야에서 얼마나 R&D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맨 아래 보시는 거의 바닥에 깔리는 5% 아래에 있는 게 우리나라거든요. 물론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의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조업에 R&D 투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지식 서비스가 우리나라 산업 중에 한 7, 8% 정도는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고려해 본다면 그 정도의 R&D 투자는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좀 지나치게 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 부분이 이 R&D 투자는 민간에서 이제 기업들이 하는 투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의미에서도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서비스 R&D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서비스 산업 육성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한 10차례 이상 작년에 또 포함을 하게 되면 뭐 10차례 이상의 발표를 했고요.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완성도 높은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제안이 됐고 유망 서비스 분야를 선정을 해서 집중 지원하는 것들, 뭐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를 구성을 했고요. 또 융복 파업이라든지 이런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정책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성과는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계획이 하나 나오면 이제 항상 그 전에 계획들에 대한 성과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살펴보면. 그래서 그간 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산업 혁신은 제자리다라는 류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 들어볼 수 있는 건 서비스 R&D다라고 하면은 좀 서로 생각하시는 것들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서비스를 하기 위한 하드웨어 쪽으로 너무 치중이 돼 있어서 정말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들도 또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아직 이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서비스 관련된 R&D 투자를 아주 빠르게 늘리는 상황이고요. 지금 요 금액은 그 산업부뿐만 아니라 이제 전 부처에서 서비스 R&D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금액인데요. 2016년도보다 21년도에는 거의 2배 이상 되게 그렇게 증가를 시켜왔고 정부 R&D에서 차지하고 있는 정부 전체 R&D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3%대였다가 지금 이제 5%를 넘어가는 이런 투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요. 요거는 아마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환경 변화, 제가 보는 측면에서의 환경 변화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라 이런 영향으로 서비스 산업에 많은 변화가 생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정책학에서 그 정책 흐름 모형이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의제들이 원래 계속 있었던 것들이다. 계속 이렇게 개별적으로 떠다니다가 어떤 트리거를 딱 만나면은 그게 모아져서 이제 정책의 창이 열리면서 이제 실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서비스 산업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뭐 없던 기술이 아니라 있던 기술들이었고요. 거기에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었는데 숨겨져 있던 니즈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라는 그런 트리거를 만나면서 마켓플레이스가 열리고 본격적으로 확장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 과연 또 다음 트리거들은 뭐가 될 것인가, 어떤 것들이 트리거가 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주위에서 이제 많이 들리는 그런 용어들을 그 정치적인, 그다음에 경제, 사회, 기술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기술적인 키워드는 뭐니 해도 메타버스인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이 이름을 바꿀 정도의 그런 파괴력을 가진 기술이라고 뭐 현상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상 내지는 기술인 것 같고요. 메타버스는 뭐 워낙 요즘에 말이 많이 나와서 제가 자세한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마이크로 콘텐츠를 보시면 훨씬 더 잘 아실 수 있을 거고, ICT 산업이나 기술의 용광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마도 이제 점차 발전돼 나가는 단계에서는 뭐 VR, AR이든가 아니면 홀로그램, 컨텐츠 이런 기술들이 중요할 거고요.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업화가 되는 과정에서는 뭐 과금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가상 자산들, 그리고 개인정보, 또 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그런 활동들 때문에 점점 더 시큐리티 관련된 기술들이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회적 요인으로 비대면입니다. 뭐 이미 많이 느끼시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사실 이 비대면은 이번 코로나 때문에 나온 건 아니고 이미 18년도에 그 김난도 교수님,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께서 쓰신 책에도 나왔던 얘기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테크놀로지 푸시 측면에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측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치보다는 시장이 그렇게 팽창이 되진 않았던 것 같고,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수요 쪽에서 견인을 한 거예요. 니즈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측면에서 발전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코로나 전과 후로 얼마나 기술적으로 달라졌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비슷했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런 그 사회적인 수용성이나 수요가 이 기술을 좀 확장되게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비대면 관련 서비스들이 정말 계속 발전을 할 거냐? 저는 여기에 기술적인 발전 물론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좀 만족도가 낮은 것도 사실이고요. 수용성이 좋지 않은 측면도 있고, 비대면이 대면보다 낫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아직 기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또 확실하게 고려가 돼야 될 점이 바로 수요 변화입니다. 지금 저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뭐 작년 상반기 조사 자료긴 한데, 그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전환된 서비스를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래 X축이 긍정적인 변화냐, 그다음에 Y축이 이게 정말 계속될 것 같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OTT라든지 아니면 그 온라인 물건 구입하는 것들은 긍정적인 변화기도 하고 계속될 것 같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 예를 들어서 비대면 업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예배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긴 하다. 그러니까 뭐 편하긴 한데 계속될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온라인 학교나 뭐 여행 횟수 감소, 지인과의 만남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지도 않고 지속될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평가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요약해서 생각을 해보면 현재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전환된 서비스들도 계속 발전할 영역이 있을 거고, 기술적인 완성도나 아니면 만족도가 사회적 합의만 있으면은 더 확장될 수 있는 영역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확장된 상태나 다시 돌아갈 영역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발전을 전제로 했을 때 이런 수요 변화를 잘 따라가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요 변화를 유도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경제 측면에서 보면은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경기 침체입니다. 뭐 일부에서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그 회복 국면에 있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는 기존에 있던 뭐 리먼 브러너스나 아니면 IMF 때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전체적으로 다 다운이 됐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는 오히려 호황인 업종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대면 서비스, 뭐 예술, 스포츠, 여가, 뭐 숙박 이런 것들은 뭐 전에 없는 침체기만 같은 서비스업이라도 온라인 유통업 같은 경우는 아주 특수를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산업 업종이나 산업 분야별로 이런 그 침체의 경향이 좀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 호황인 업종에서는 앞으로 이제 좀 레드오션이 될 것들을 좀 대비하는 것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는 거. 그다음에 침체돼 있는 업종에서는 잠재적 수요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들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다음으로 물류 혼란인데요. 이거 뭐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수요랑 공급도 잘 안 맞고 뭐 에너지 쪽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요. 제 생각에 제가 볼 때는 소비자 물류에는 정부도 그렇고 많은 관심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산업 물류 쪽이 아직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 좀 더 고도화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은 가장 큰 거는 디지털 뉴딜이겠죠. 예,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실 테니까 정책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 디지털 뉴딜 사업도 정책도 진행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기존 기술을 좀 고도화할 필요가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외국 기술이나 제품들의 소프트웨어 이런 거에 의존이 많이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내재화할 필요성, 정책이 다 지나고 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또 더 성과를 창출하는데 그런 새롭게 필요하게 되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최근에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 말 아니면 내년 초에 관련된 보고서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과학과 사회가 연결된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최근 과학기술 정책의 기조가 국가나 사회의 현안을 해결하는 쪽으로 많이 그렇게 쏠려 있습니다. 이런 쪽을 많이 바라보고 있고요. 디지털 뉴딜에서도 이제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는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격차가 이제 또 심해질 걸로 생각되는 부분이 사회 변화로 보면은 인구 구조죠. 예. 고령층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그 노년에 있는 고령층을 위한 기술들, 그분들의 뭐 자아 실현이나 그런 문화적 차이나 삶의 목표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한 기술들이 이제 제론테크라는 이름으로 활발하게 연구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이제 지금 현재 생겨 있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일입니다. 현재 노년층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기술의 그 유용성이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 그래서 그거를 좀 제고해주는 그런 영역에서의 연구 개발들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 이거보다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뭐 소외라든지 빈곤이라든지 아니면 질병 같은 이런 것들을 좀 액티브하게 도와주는 그런 스마트 에이징 기술들도 서비스 산업에서 크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다시 기술적인 측면으로 돌아와서 사실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용어는 아닌데요. 제가 그냥 제안을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감성 컴퓨팅에 관한 겁니다. 이 감성 컴퓨팅은 뭐 새롭게 나온 기술은 아니고요. 이미 1995년도에 그 미디어랩 교수님이 제안을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실현도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표정을 보고 이 아이의 감정이 어떻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개발이 돼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를 다시 사람에게 피드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감정적인 피드백, 거기에 맞는 리스폰스를 주는 건데요. 이것들이 앞으로 응용 분야가 아주 넓을 것이다. 그래서 뭐 보시면 에듀케이션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헬스케어,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전자상거래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응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한 조사 기관에 따르면 이미 120개가 넘는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이 영역에서 일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몇 가지 뭐 예를 들어보면 그 인터넷으로 전자상거래하는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서 그런 피드백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치매 관련돼서 서비스를 해주는 로봇이 그 표정을 읽고 감정 상태를 읽고 적절한 반응을 해주는 거.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감정이냐, 너무 흥분해 있거나 뭐 그러면 이제 위험 시그널을 보내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몇 가지 이제 제언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약간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정책 기반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제 관련된
통계 자료들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전에 뭐 지식 서비스 관련된 백서도 만들어지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사실 좀 단편적으로 끝난 것 같아요. 최근에 산업연구원에서 19년도에 지식 서비스 산업 실태 조사라는 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청에서 승인까지 됐는데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 이후로 진행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내년부터 다시 3년 주기로 해서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하던데요. 이런 좀 통계 자료들이 잘 마련이 되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 당연히 느끼시는 거겠지만 기반기술, 핵심 기반기술에 대한 지원이죠. 수용성을 높이고 또 좀 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우리가 외국에 의존해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나 뭐 그런 제품들 이런 것들을 사실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이쪽 영역에서 안 일어난다라고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환경 변화를 고려를 해서 수요 중심의 서비스 기술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건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어떤 기술 트렌드가 이제 플랫폼 형태로 가게 되고 거기에 내가 서비스하려는 영역에서의 그런 분야들을 좀 붙여나가는 그런 쪽으로 사업 아이템들이 발굴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그 혁신 조달 또는 공공 조달 관련된 부분인데요. 기업에 계신 분들 좀 얘기를 들어보면 조달 쪽이 공공 조달 쪽이 좀 볼륨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 사업에 들어가기 힘들다, 어렵다라는 얘기도 있으신데 이것 자체 시장성보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그 새로운 기술들을 좀 테스트를 해보고 트랙 레코드를 쌓고 또 정부에서는 뭐 국민들에게 이런 신기술로 서비스를 해주고요. 또 그 산업을 육성하는 데 마중물 형태로 그런 식으로 공공조달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산업들을 잘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제 발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